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돌파했습니다. 4,500선도 4,850선까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개막. 한국 증시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의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숫자 그 자체보다 우리 자본시장에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구나. Kospi is up like 70% for the year. It was fascinating.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입니다. 개인 투자자 1,500만 시대.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죠. 실시간으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뭐 살아있다는 거, 역동감? 돈이 복사가 되는 기분. 아,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수익은 없어요.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 92%. 이거 다 영원되는 거 아닌가? 화성에 뭐 우주 정거장이 지어지면 그때 터지지 않을까요?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It's better, but it's still a loser's game.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만 저조할까?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투자 심리의 비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상장식인데요. 오늘 큐리오시스의 상장은 우리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상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도 쉽고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바라며 빨간색을 챙겨 입은 직원들. 긴장감 속에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5, 4, 3, 2, 1. 과연 네, 현재가는 88,000원입니다. 이제 큐리오시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상장은 기업에 특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은 저희 연구개발비, 증축비로 쓰면 충분히 더 많은 매출과 우리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는 이를 거래해 수익을 얻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기업들은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7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먼 백길을 항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죠.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create a company or the corporate form was in the Netherlands, so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One of the reasons that you want to set up a company is that one individual does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themselves. And so what you want to do is invite lots of different partners on board or lots of different shareholders on board to invest their capital in the company. So this means that you can have more ships, more voyages. 동인도 무역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이익을 나눴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한 네덜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무역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주식과 같은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Financial markets are rightly at the center of modern day capitalism. And without those financial markets, we wouldn't have capitalism. 우리나라에는 대형 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피 시장과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보다 국채의 비중이 컸지만 196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무부는 196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하고 국민의 산업투자 의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재산 증식의 197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죠. 한국거래소가 설립이 된 이유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만들자 하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도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자본시장을 통해 모인 막대한 산업자금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첨단 전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기술 전쟁의 실체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기술의 성공도나 사업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장기 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의 전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무척 높다는 건데요. 전체 시장의 무려 5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전 9시, 주식장이 열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 울고 웃습니다. 나 오늘 상장 하는 거 한번 봐야겠네. 오전보다 올랐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 제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는데 2,000원에 청약을 했는데 이제 한 5,500원 정도 해서 한 180%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이고. 더 오를까? 아니 지금 팔아야 하나? 현재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바로 체결이 돼버렸네. 갑자기 올라버렸네. 순간의 판단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빠 오늘 공모주 팔았어? 난 팔았어. 나 안 팔았는데? 내가 지금 판교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 그거 팔아서 점심값은 내가 벌었잖아. 얼마 벌었는데? 한 3만 원 정도? 진짜? 아내도 급히 매도를 합니다. 팔았어. 팔았어? 매도 버튼 눌렀어? 응. 오늘 25,000원. 25,000원? 저녁값은 벌었네.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우리, 김대호 부부는 종종 주식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 익었는데? 막 괜찮다니까. 나 쿠팡 팔아야 돼. 어떡해? 응? 쿠팡.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8%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8%나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겠는데, 커뮤니티?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와, 좀 고민이야, 이거. 또 터지면 이제 내 평단가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 제 평단가가 한 24불 정도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곧이네. 곧이야, 곧.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 만주도 안 되는데 8% 떨고 있는데 아니, 다시 일어설 거야. 다이빙 나오게 생겼구만 이거. 다시 일어설 거야. 너무 아쉽네. 주식 위험하죠. 그러니까 손해볼 위험이 항상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근데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저 정도 수익률을 쫓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75.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손실 회피 편향은 실제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은 이런가. 실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저희 보고서가 최초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4천여 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이용해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제일 놀라웠던 결과는 당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6.8%,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매우 짧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매매 수수료라고 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라고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 그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18%. 하지만 거래 비용을 제외하자 14%로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3년) 정도 버티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3년 만에 2% 먹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다. 요거 오기 전에 주식창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2022년 수준 올라왔더라고요. 들고 있었으면 30%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좀 몇 년 정도 막 물려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년? 아니야, 한 4년 넘었어요. 4년? 이게 100주나 들어가 있으니까 못 팔고 있었어요. 약간 기억에서 지우고 있다가 네, 다행히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74,000원의 매수.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자 76,000원에 바로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진짜 한 20만 원인가 밖에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처분 효과는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계좌가 있는데 한 직장 동료들의 점심시간. 다들 주식 계좌를 보느라 여념이 없네요. 있는데 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제 진짜 최고점이었거든요, 이거? 96%예요. 우와. 상대가 안 되네요. 아, 그래도 25%는 그래도 수익이 나셨네. 동료들의 수익률에 소희님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넷마블인데.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 아직 그래도 살아 있는데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세서. 마이너스 36%라고? 2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은 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제가 넷마블을 최초에 산 게 여기 20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급격한 그 약간 폭락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한 200주만 더 구매하면 그러면 27% 아니야 더 넣어 500주 사버려 그럼 20%가 된단 말이에요. 물타기를 하는 건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 빨갛게 양전이 된 걸 보면 바로 다 매도를 해버려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느낌?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처분하지 못할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매수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난 종목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처분 효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실현을 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수익이 다른 4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반드시 한 가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매도하시겠습니까? 전체를 판다. 반반은 못하는 거죠. 경력이 짧다 보니까 매도 경험이 없어서 난생 처음이에요. 익절이냐, 손절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익이 난 주식을 파는 것이 익절, 손실 주식을 파는 것이 손절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주식 5년 차인데 매도를 정말 못해요. 고민 끝에 매도할 주식을 골랐는데요. 저는 20% 수익이 난 종목을 팔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제 목표를 달성한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수익 10% 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을 빼야 되나. 저는 마이너스 10%인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오히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각자의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절하는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주식 매도 실험에는 총 23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마쳤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손실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집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실험, 주식 매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베테랑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벌써 20% 확정적인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똑같은 기대치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여기 있고 싶어요. 23명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12명, 10% 수익 주식을 매도한다 3명, 10% 손실 매도는 1명, 20%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7명입니다. 익절과 손절로 나눠보면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겠다 15명,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가 8명. 즉 15명은 손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It is very hard to beat the market. It turns out that investors lose money because of the disposition effect. Professional investors or sophisticated investors often use a stop-loss rule, which says that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beyond a certain point, I will automatically sell. Then just setting up in advance a rule that says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more than 10%, I'm going to sell. That could be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around the bias. There can also be a rule about taking gains on the upside and saying, well, if the stock goes up by more than 10%, then I'm going to just hold on to it, that I don't have to take the gain. 다시 상금 벌금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부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상금 때는 확실한 쪽을, 벌금 때는 위험을 선택했죠.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신정철님은 상금 실험에서 기대값이 높은 쪽을 선택했고, 사실은 100% 3천만 원이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벌금일 때는 기대값이 낮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저 20%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자.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익 주식이 아닌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손절매는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 결과 6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손실 회피 성향도 처분 효과도 보이지 않은 건데요. 작년 5월에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메디컬 AI 봅시다. 넌 왜 그렇게 흔들리냐. 오늘도 신정철님은 손절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팔아야지라고 아침에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누른 순간 손실로 확장이 되니까 정말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손을 하나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진행해 볼게요.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원칙을 정하고 손절매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부터입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10% 이상 떨어지고 이 종목이 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차라리 손실을 줄이려는 쪽으로 해서 손절을 진행합니다. 손절매도 분할 방식으로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후 수익률 또한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요 2%, 1% 이렇게 떨어져요. 크게 빠질 때. 어떤 건 10%씩 빠져요. 그럼 막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리스크 토너런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그거는 선언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그래서 투자 대상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수많은 금융회사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는 충격적 제목.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Hi, I'm Owen Lamont. I'm a Senior Vice President at Acadian Asset Management. 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ETF 앞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됩니다. 2배, 3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2배, 3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So in finance, we like return and we don't like risks. High return and low risk. And that's the principle of modern finance. And what retail investors, including Korean retail investors, do is they've got the opposite. They are buying risky stocks and risky levered ETFs that are very volatile. Sometimes the stocks are small cap stocks. There's not that many stocks in the US that are involved in quantum computing, but the Korean retail investors love them. And for some stocks, they own 40% of those stocks. And so I would say that that phenomena,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young people, is a troubling signal that we're in a speculative period. 2배, 3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남성들,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20대 직장인 정현암 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쯤부터인가 이제 새로 2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5배가 있었으면 제가 5배를 투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목표가 고수익률을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뭘까? 이게 메타를 2배로 추정하고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효남님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죠. 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예금 있었는데 없애고 적금 든 거 취소하고 카드값 못 내기 전까지
제가 돈을 다 끌어다가 썼었습니다. 그 전까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뭣도 모르고 샀는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엑소XL이라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 진짜 그 최고점 양봉의 피레침 거의 10만 원대에 딱 사가지고 거의 한 60% 손해보고 한 800만 원 넘게 잃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온큐랑 리게티에 2배씩 했었고요. 이렇게 레버리지 땡기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벌었으니까. 근데 벌으면 결국 다시 잃더라고요. 유난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는 이유는요, 결혼 자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20대는 과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평생 벌고 돈을 안 써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못 살 거다라는 공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한테 주식 투자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비중이 2020년에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낸 반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상품에서의 수익률이 30%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고 떨어질 때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한 번 정도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려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가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지금부터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모두 8명의 투자자들을 모의 투자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실험에서는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실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교수의 1988년 실험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명의 참여자에게 각각 주식 5장과 현금 $50를 지급합니다. 총 매매 기회는 10번입니다. 이 주식은 $10에서 시작해 라운드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가치가 $1씩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10, 두 번째 라운드에선 $9가 되는 식이죠. 그래서 10번의 거래가 모두 끝나면 주식은 모든 가치가 사라집니다. 물론 이 정보는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파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룰렛 게임을 한 번씩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2분의 1 확률로 주당 $2의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붉은색 룰렛이 나오면 $20를 벌게 되지만 파란색이 나오면 그 라운드에서는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배당을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너무 늦게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도 없고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만 손에 남게 됩니다. From a purely economic point of view, you know what the dividends are, you know the probability of each dividend, and you know what's called the expected value of the asset. On average, how much is it going to pay for the remaining payout during the remaining periods? And often you'll see the price get up to b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call the fundamental value. Sometimes the price gets so high that even if you got the highest dividend payment every period, you still wouldn't collect as much money as you just paid for that asset. 과연 이번 참가자들은 합리적인 가치를 지킬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광란의 가격에 베팅할까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라임 주식 거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거래에 참여하실 분은 거래량과 호가를 적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노릴까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할까요? 첫 번째 거래의 호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호가가 동일할 경우 주문 우선권은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노아? 네. 첫 라운드에서는 노아라는 가명의 참가자가 버블 없이 정확히 $10라는 잠재 가치의 두 주를 매수했습니다. 배당 없습니다. 이거 망했다. 두 번째 호가를 적어주세요. 두 번째 주문에서도
잠재 가치대로 매매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버블이 생길까요? 두 번째 주문에서는 잠재 가치보다 높은 11달러의 5주를 매수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버블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당을 노린 고가 매수의 승부수는 통할까요? 배당하겠습니다. 조금 도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으로 샀을 때 이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조금 제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한번 완전 확률에 걸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 보자 하는 성향이 조금 커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좀 비싸게 팔아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도 그 값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 가격에 체결이 되더라고요. 3라운드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호가도 잠재 가치보다 높은 10달러를 유지했죠. 제임 10달러, 노아 10달러, $10라는 가격은 배당이 3분의 2 정도의 높은 확률로 나와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오, 잠깐만 되겠다. So the first point of the experiments when Vernon Smith and his colleagues ran this was that, look, in a controlled experiment with all the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we get asset prices that are much higher than what you would expect rational investors to be paying. A comment of a speculator in the South Sea bubble, and he sai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mad, we must imitate them in some measure and let the devil take the hindmost. In other words, as long as you can get out in time, it doesn't matter who comes after you. So this is the thinking behind the bubble, and this is what drives the bubble forward. 이후에도 떨어지는 잠재 가치에 비해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라운드와 5라운드 모두 $10 선을 유지했죠. 80% 이상의 확률로 배당을 받아야 본전인 가격입니다. 6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7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죠. 9라운드 체결된 계약이 없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처음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초반에 항상 구매를 했었는데 중반 정도에서 수익률 이상을 보고 팔자라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5라운드, 6라운드부터 계속 매매를 시도를 했었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5회차를 넘어갈수록 배당을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원하지 않는구나. 마지막 거래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팔지 못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라는 헐값의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졌습니다. 8주 $1. $10를 유지하던 매도가가 순식간에 $1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도 있었죠. 마지막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이 나오면 대량으로 사들인 참가자는 큰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배당하겠습니다. 다들 마지막에는 적어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0달러, 2달러고 게다가 이제 기대 가치가 1달러니까 뭐 마지막에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1달러에 던지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물량 많은 친구들이 뭐 그래서 그냥 도박성으로 한번 매입을 해봤는데 어찌어찌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I also used to run it in my class. And sometimes afterwards I'd come in, I'd show the students where prices went, and I'd ask for I don't want to embarrass anyone, but I'd ask for volunteers. They'd say, okay, is there anyone who remembers buying this asset at this price, where the price was very high relative to the fundamentals? And people would say yes, and I still remember one young man, he said, yeah, I did. And I said, did you know that the price was too high? That didn't make any sense. He said, yeah. I said, why'd you buy it? He said, well, I thought I could collect one more dividend and then sell it to someone else for that high price. And he said, didn't work out. But that's part of what goes on. So you end up with people who know that they're paying too much for something, but think they'll find someone else to sell it to. Now, there's another little curious feature of the bubble, is to what extent a culture of dishonesty. It's what the American economist J.K. Galbraith called the bezel, which is a word that derives from embezzlement, meaning namely to steal, to embezzle, to steal money from a company. Now, what we mean by the bezel is that there is a certain corruption attendant to the boom period. And we see that really in all great bubbles. 1845년 말 영국 중앙은행이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허드슨의 사업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경색이 시작되자 그의 사업이 투자금 돌려막기에 불과한 일종의 다단계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And then what we see afterwards was a huge amount of bad investment as a result of this investment boom. So I like to say, there were 3 railway lines running between London and Peterborough, which is in a city in East Anglia, and there were 3 railway lines between Leeds in Yorkshire and Manchester. So you can see that if you have 3 railway lines running between 2 places, you're going to make less money than if you have 1 railway line. So it was overinvestment. But in the end, actually, the railways did juice economic gains, and so you could argue, and some people do. I mean, it's quite often people do. They say, well, the net effect of the bubble was positive, but the cost of the bubble is borne by the investors. 철도 버블은 셀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 속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자본은 철도라는 신기술을 통해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 결과 대영 제국은 전국을 촘촘히 잇는 거대한 철도망과 산업혁명의 결실을 동시에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이런 역설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반복됩니다. So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f you think of electricity, in the 1920s, we have a huge bubble in the United States. That's driven primarily by electrification.
So electricity had been around from the 1870s, but in the 1920s, it's transformed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So all of a sudden, they introduce electrification into factories. That increases the productivity of those companies, and you get this huge boom off the back of this radical new technology. Same's true in the 1990s, and you get lots of people very excited about this radical new technology that's going to change the way we do everything in society. So the internet, the telecommunications revolution, those things really transformed how we did things. So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we call thos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because they change how we do business, they change the productivity in our economies. The question today is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Is it going to be the next general purpose technology? And many investors today are betting that it is going to become that new radical technology that changes things. 신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라는 이야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을 맹목적인 투자로 이끌죠. Ladies and gentlemen, we are entering a new era.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이번 자산 가격 폭등의 주역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AI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이야기와 함께 등장했죠. There's a new narrative. So if you start thinking about the retail investor who was buying .coms in 1999 or buying AI now, and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AI, but I am quite sure about one thing. The average retail investor is not sitting down with a huge spreadsheet and doing an economic analysis as to whether it makes sense to build a data center in some city in Kentucky and whether Meta is making a good investment there. They're just saying, AI, it's changing everything. It's got to win. And that's a narrative as opposed to an analysis. Because we tell ourselves stories all the time to help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And during bubbles, there are dominant narratives that come about, and those narratives are usually pushed out through the news media. So during the 1920s, it was the Roaring Twenties. This is all about progress. This is about the United States becoming this superpower economy. And that was the narrative that was dominant. And people believed it, and politicians believed it, and pushed it. Same was true during the 1990s. During the dot-com bubble, there was this idea that we were in some new economic paradigm, that all of a sudden the world was becoming peaceful, we didn't have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e were going to become a lot more wealthy. And even people in very powerful positions, whether it be in central banks or politicians, they were pushing this new narrative. 1999년 한국에도 몰아닥쳤던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이야기가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닷컴 버블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터넷 무료 국제 전화를 앞세운 벤처기업 새로운 기술은 마치 조지 허드슨의 철도 회사처럼 인터넷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의 새로운 기술인데요. 거긴 어디십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꽤 큰 비용이었었거든요. 특히나 국제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달에 40만, 100만 원도 나가는 그런 고비용이었는데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공짜로 전화를 할 수 있어? 그 스토리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1999년 10월 1,890원에 불과했던 주가는 불과 5개월 만인 2000년 3월 28만 2천 원까지 치솟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기적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꿀 신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신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지검 형사부부는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코스닥 시장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공짜 전화 기술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 보이스톡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 실제로 투입이 돼서 우리한테 쓰여지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이 왜 걸리냐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뎀이었었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모뎀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지금처럼 광통신이 연결되지 않았고 사진 한 장을 보내는데 거의 1시간 걸릴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은 많았지만 그 스토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넘버가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에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So if you think of electricity as a general purpose technology, it took nearly 50 years. Same wit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d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before the dot-com bubble of the late 1990s. And so it takes time for these technologies to becom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nd transform society. AI hasn't been around that long, and it may take it some time before it transforms the way businesses do things. And so it may be a decade or a decade and a half in the future before we see any real benefit from the technology. And as I say, oftentimes the technology changes the world, but the bubble doesn't work out. So we go back to the internet and the dot-com bubble in 1999, and also there was a massive amount of fiber optics infrastructure made in the U.S. Well, the country benefited from that, and we benefited from a lot of ideas for how to use the internet. Nevertheless, a lot of people lost money. So you can have situations where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even though, and some people make mone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is this. With the previous technologies that turned into bubbles, railways, radio, internet, they were tried and tested. We knew what they could do. I mean, yes, you could develop them a bit in future, but we knew the railways worked. We knew telephones worked. We knew the internet worked. We do not know whether AI will work. So I really don't think that at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that what these chatbots can deliver is worth $5 trillion of investment. So we'll see. Perhaps I will be wrong. And I better be wrong, because if I am right, there will really be all hell to pay. And the best advice we have for amateur investors is sit it out. Don't get involved in the hype around the new technology, or maybe it's housing or whatever it is. Sit it out. And it may be the case that after the bubble bursts, that you can actually invest in some of these companies quite cheaply. So the example I always use is Amazon. So Amazon's share price rose quite dramatically in the late 1990s. It collapsed, okay? And you could have picked up Amazon stock for $1. And if you'd bought that stock in late 2000, early 2001, and you held it today, you would be a very wealthy person. So you should always look for the bargains that happen after bubbles burst, because there are always bargains that you can find. But I think it's very dangerous for most investors to try and ride bubbles, because you can lose a lot of money. AI는 철도와 인터넷이 그랬듯
분명 세상을 진보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늘 기술은 성공하지만 성급한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기술에 환호하되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버블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